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 내에서의 위치 또한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무색하게 은퇴 후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과의 관계에서 깊어진 거리감은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왜 은퇴 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질까요? 가정 안에서의 부성 역할은 은퇴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은퇴 후 무너진 가정과 관계 회복을 위한 가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이해와 해결의 실마리. 은퇴는 모든 가족에게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아버지의 은퇴는 가족 내 구조를 바꿔놓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내려놓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 구성원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사례 1 아빠는 왜 나한테 잔소리만 해요? 퇴직 후 강 씨 62세는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들에게 점점 간섭이 많아졌습니다.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아들은 아버지의 조언을 잔소리로 받아들였고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힘들어 보이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깊어집니다. 해결의 실마리.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 씨는 내가 해주는 말이 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그냥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털어놓았고 아들도 아빠의 말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혼자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니 잔소리는 줄어들었고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아빠는 왜 그렇게 무기력해 보일까? 김 씨 58세는 은퇴 후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바쁜 일정이 사라지니 매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아들 27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빠는 내 롤모델이었는데 은퇴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무기력한 이유를 아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동기를 잃은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점점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 아버지의 역할은 은퇴 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아들과도 봉사활동 이야기를 나누며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사례 3 가족을 위한 희생. 그런데 왜 가족은 날 이해하지 못할까? 박 씨 65세는 은퇴 전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아들이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것 같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희생한 건 알겠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도 상처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가족을 위한 헌신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들에게는 그 시간이 오히려 소외감을 남겼던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 박 씨는 처음엔 이런 아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아들의 감정을 듣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들에게 아빠가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서 미안하다라고 말한 후 두 사람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를 위한 조언. 대화와 공감의 시간 갖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은 대화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솔직히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거나 차 한잔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기 역할 재정립.
은퇴 후 아버지는 가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과 상의의 가사 분담,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 가족 내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찾으세요. 전문가의 도움 받기. 가족 내 갈등이 깊어질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상담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자 적응의 시간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은퇴 후 아버지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와 공감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한다면 은퇴 후에도 가족과 더 깊은 유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 회복 전문가가 말하는 실질적인 방법. 은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역할로 정체성을 유지하던 아버지들이 갑자기 가정으로 돌아오면 가족 구성원들은 물론 아버지 자신도 적응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기는 가족 갈등 왜 발생할까? 많은 아버지들이 은퇴 후에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역할 상실감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인정받았던 시간이 끝나면 가족 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오히려 그 희생이 소통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 차이가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죠. 특히 아들과의 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려 하지만 아들은 이를 통제나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거리감을 두거나 심지어 증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해결 방법. 1. 가족 간의 새로운 소통 방식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그러나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조언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경청을 우선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판단 없이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는 상담사가 아니라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2. 새로운 역할 찾기 아버지에서 동료로. 은퇴 후 아버지가 가족 내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은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의 상사나 리더 역할을 내려놓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례로 한 은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주말마다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대화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동료로 느껴질 때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3.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접근법. 공감의 대화. 갈등이 있을 때는 감정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망을 줬던 것 같아 미안하다라는 말은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한 후 갈등의 원인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종종 과거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신의 부재가 가족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지만 아들은 그 시간 동안의 외로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 계획. 마지막 단계는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먼저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퇴 후 봉사활동, 취미생활, 혹은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며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관계 회복에 성공한 3가지 이야기. 사례 1. 아빠와 저는 함께 걸으면서 관계를 회복했어요. 김 씨 59세와 아들 30세는 몇 년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한 뒤 두 사람은 매주 일요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걷는 동안 아들은 자신의 고민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고
김 씨는 판단하지 않고 들으며 지지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례2 함께 요리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한 은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제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함께 요리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저를 위해 시간을 내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아빠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례3 아빠가 먼저 사과했어요. 박씨 65세는 아들에게 자신이 퇴직 후 무기력해져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으며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아빠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라며 대화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퇴 후 가족 관계를 위한 전문가의 팁.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라. 은퇴 후 무기력감이나 혼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족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작은 대화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일상적인 이야기나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어땠어? 같은 간단한 질문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기존의 관계를 넘어 동료, 친구 혹은 팀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함께 무언가를 배우거나 경험하면서 얻는 유대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 새로운 시작.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기회입니다. 가족 내에서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대화와 공감, 그리고 변화를 향한 노력을 통해 누구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퇴 후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은퇴만 하면 진짜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막상 통장 잔고를 보니 마음이 더 불안하다. 젊을 땐 은퇴라는 게 그저 멀리 있는 단어처럼 느껴지죠. 근데 막상 50대, 60대가 되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혹시 80살 넘어서 돈 떨어지면 어쩌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요. 남 얘기 같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거 내 얘기잖아 싶으실 겁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교편을 잡았던 62세 김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6억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 180만 원. 누가 봐도 안정적인 은퇴죠.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평생 교사 생활하면서 크게 흥청망청한 적 없었는데도 서울에서 사는데 드는 기본 비용이 한 달에 35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손주들 용돈까지 챙기다 보니 퇴직금은 3년 만에 절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안정된 직업을 가졌는데도 은퇴하니까 하루가 다르게 불안해졌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또 한 분은 59세에 조기 은퇴한 대기업 부장 박 씨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았고 퇴직금으로만 7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자신감 넘쳤죠. 나는 7억이면 20년은 충분하다. 그렇게 믿고 여행 다니고 친구들 만나 술자리도 자주 갔고 작은 카페 투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카페는 적자로 문 닫고 생활비는 그대로 나가면서 잔고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경비직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으려고 은퇴했는데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입장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 말이 참 뼈 아프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65세에 은퇴한 공무원 이씨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겼습니다. 대신 통장에 현금 3억 원을 마련해 두고 국민연금 두 사람 합쳐서 월 22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출 관리였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는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나갔지만 지방으로 이사 오니 생활비가 180만 원 선에서 해결됐습니다.
병원도 가까워서 의료비 부담도 줄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우린 큰 돈은 없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공포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자유라는 단어가 실감이 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게 단순히 많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소한 은퇴 전까지는 은퇴 자금 월 생활비 25배라는 계산을 해보라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최소 5억 원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 공식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주거 형태, 건강 상태, 자녀 지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재무설계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냐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연금, 임대 수입, 이자, 배당 어떤 형태든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은퇴 준비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의료비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평균 의료비 지출이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월 20만 원씩만 잡아도 연간 240만 원이에요. 이걸 20년으로 치면 5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연금만 믿지 말고 반드시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준비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자꾸 얼마가 있어요, 충분하냐에만 집중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박 씨처럼 7억을 가지고도 무너질 수 있고 이 씨 부부처럼 3억으로도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자유라는 건 절대적인 액수보다는 내 삶의 패턴에 맞는 지출 통제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좌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세 가지 이야기 어쩌면 내일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돈이 많았지만 관리 못해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소박하게 살지만 지출을 통제하며 자유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은퇴 후 진짜 자유를 원하신다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흘러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지금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서 결국 은퇴 후 진짜 자유를 결정짓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불안한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에겐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진짜 자유, 통장에 꼭 필요한 건 돈 그 자체보다 돈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앞에서 은퇴 자금과 경제적 자유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은퇴 준비라는 게 결국 숫자와 계획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연히 5억, 10억은 있어야지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현실에서 벽을 마주합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은퇴 자금 계산법이에요. 우선 기본 공식부터 말씀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25배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은퇴 후 매달 쓰고 싶은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연간으로는 2,400만 원이죠. 여기에 25를 곱하면 6억 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마련해두면 연평균 4% 정도의 수익률을 낼 때 평생 쓸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건 미국 FIRE족들이 즐겨 쓰는 계산법이라 우리나라 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비 부담, 주거비용, 자녀 지원이 훨씬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25배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30배 법칙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부부의 평균 생활비가 약 2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럼 연간 3,240만 원, 여기에 30을 곱하면 약 9억 7천만 원, 즉 1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좌절하죠.
도대체 10억을 어떻게 모으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평균 수령액이 현재 180만 원 정도예요. 거기에 개인연금으로 월 50만 원씩만 받아도 총 230만 원이 됩니다. 만약 부부가 시골에 내려가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사실상 연금만으로도 경제적 자유가 유지되는 겁니다. 즉, 10억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생활비와 연금 수입의 균형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은퇴 전에 반드시 생활비 리허설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 수준으로 6개월 이상 살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살 계획이라면 지금 당장 매달 200만 원만 쓰면서 지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병원비를 별도로 빼놔야겠구나라든지 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 같은 현실적인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의료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400만 원이 넘습니다. 부부라면 연간 800만 원 이상, 월 70만 원 수준이죠. 이건 노후 생활비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70대, 80대가 되면 이 금액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의료비 전용으로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의 주의사항은 주거비예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내 집이 있으면 관리비와 재산세 정도만 내면 되지만 전세나 월세라면 매달 고정 지출이 추가로 발생하죠. 그래서 은퇴 준비할 때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노후의 최소한 한 채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주거비 부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돈이 나오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 투자나 월세가 나오는 소형 부동산 아니면 은퇴 후에도 가능하면 파트타임으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 이런 게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됩니다. 나는 매달 연금 180만 원 받는데 거기에 작은 임대 수입 50만 원, 그리고 아르바이트 수입 70만 원이 더해진다. 이렇게 3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면 10억을 가지고 있는 것 못지않게 든든한 거예요. 결국 요약하자면 은퇴 후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통장에 단순히 얼마가 있는지가 아니라 첫째, 내 생활비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 둘째, 연금과 추가 수입으로 생활비가 커버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셋째, 의료비와 주거비라는 두 개의 큰 변수를 따로 대비해 두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창한 투자 비법이나 대박나는 재테크를 원하시지만 결국 경제적 자유는 아주 단순한 원리에서 옵니다. 지출을 줄이고 꾸준한 수입을 만들고 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이걸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이 은퇴 후에도 웃으며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영상 끝나고 한번 메모장에 써보세요. 내가 은퇴 후에 매달 얼마를 쓰고 싶은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은퇴하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애들 다 키웠으니 이제 생활비 반으로 줄겠지? 그런데 막상 은퇴해 보신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 웬걸? 줄기는커녕 더 많이 나가네 하고 말이죠. 제가 만난 한 62세 은퇴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회사 다닐 때보다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 계산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매달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듣는 순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60대 은퇴 부부가 한 달에 도대체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활비 지뢰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서울 송파에 사는 63세 김씨 부부입니다. 김씨는 공기업 과장으로 30년을 다니다가 은퇴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죠.
은퇴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아파트 관리비만 25만 원, 건강보험료가 35만 원, 여기에 식비 80만 원, 교통비 40만 원, 손주 용돈과 경조사비까지 합치니 매달 28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우린 절약한다고 하는데도 은퇴 전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항상 100만 원 이상 더 나가요. 결국 그동안 모은 퇴직금을 조금씩 생활비로 꺼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66세 이씨 부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부는 시골 자가주택에 살고 직접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립니다. 고정비는 건강보험료 20만 원,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10만 원 정도고 식비는 한 달 40만 원 남짓?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교통비도 많지 않다 보니 한 달에 1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여행이나 여가 생활은 포기했어요. 이 씨는 먹고 자고 사는 데는 불편 없지만 친구들 만나 술 한잔하고 싶을 때는 좀 아쉽다라고 말하더군요. 또 다른 사례, 강남에 사는 65세 박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현역 때의 생활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 2회 이상 외식, 골프와 여행비 지출이 많아 매달 생활비가 4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퇴직금과 예금 일부를 꺼내 쓰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렇게 쓰다 보면 10년 안에 자산이 크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박 씨는 지금은 행복한데 솔직히 앞으로 20년을 이렇게 살 자신은 없다며 씁쓸해했어요. 여러분 새 집 이야기 들어보셨죠? 똑같이 60대 은퇴 부부인데도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 280만 원, 400만 원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주거 형태, 생활 습관, 그리고 고정 지출 관리에서 갈립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부부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약 240만 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에요. 서울에 사느냐, 자가냐, 전세냐, 손주를 자주 돌보느냐에 따라 현실은 크게 달라지죠. 중요한 건 남들이 얼마 쓴다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생활비 관리 핵심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고정비부터 줄여라입니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통신비, 관리비는 눈에 잘 안 띄지만 합치면 한 달 7만 100만 원이 금방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요금제를 3만 원대로만 바꿔도 연간 5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죠. 둘째, 식비에서 외식 간식이 변수다. 집밥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따져보면 배달 외식 간식비로 매달 2,03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부분만 잡아도 생활비가 확 줄어요. 셋째, 경조사 손주 용도는 생활비가 아니라 별도 항목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흔히 당황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생활비는 잘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손주 돌잔치, 조카 결혼식이 겹치면 순식간에 예산이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은퇴 재무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첫 5년 법칙입니다. 은퇴 직후 5년 동안 생활비를 줄이지 못하면 그 습관이 평생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퇴 후 5년간 소비 습관을 조정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 격차가 10년 뒤 2배 이상 벌어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은퇴 직후 생활비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노후 20년, 30년을 좌우한다는 얘기죠. 정리해 볼까요? 60대 은퇴 부부의 한 달 생활비 딱 잘라 이게 정답이다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있어요. 첫째,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는다. 둘째, 의료비와 경조사비, 손주 관련 지출이 은퇴 생활비의 핵심 변수다. 셋째, 은퇴 직후 생활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통장은 빠르게 비워진다. 결국 핵심은 얼마를 쓰느냐보다 내 소득에 맞춰 얼마를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연금 소득이 월 200만 원이라면 생활비도 거기에 맞춰 조정해야지 무리해서 예전 생활을 유지하면 노후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내 상황도 저 부부랑 비슷한데 하고 떠오른 건 없으셨나요? 사실 은퇴 생활비 문제는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지금 미리 점검해 보세요. 내가 쓰는 돈, 어디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은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활비 경험도 남겨주세요. 분명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은퇴 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바로 소득 구조예요.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기타 자산에서 나오는 월 소득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한국의 60대 은퇴 부부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부부 합산 약 180만 원 안팎입니다. 물론 개인별 가입 기간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서 어떤 부부는 120만 원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부는 220만 원 이상 받기도 합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고정소득은 있어야 노후 생활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국민연금만으로 그 금액이 안 된다면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소액의 임대소득 같은 보조소득원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생활비 항목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거비입니다. 자가주택에 살면 기본 관리비나 재산세, 수선비 정도만 고려하면 되지만 전세나 월세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을 낸다면 연간 600만 원이 단순히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가라고 해도 노후에 가장 크게 드는 비용이 바로 집 유지 보수비입니다. 지붕 수리, 보일러 교체 같은 게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나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식비예요. 통계상 60대 부부 기준 평균 식비는 한 달 약 70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고 외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40만 원에도 가능하고 100만 원 이상도 순식간에 나갑니다. 중요한 건 집밥 비중을 얼마나 높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만 집에서 차려 먹어도 한 달에 최소 20만 원은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항목이 바로 이거죠.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1인당 약 20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라면 연간 400만 원, 월로 나누면 3,035만 원 꼴이죠. 문제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경조사용 돈비입니다. 손주 용돈, 친척 결혼식, 친구 부의금까지 합치면 한 달 20만 30만 원은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생활비와는 별도로 특별 지출 항목으로 미리 예산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팁 몇 가지 드릴게요. 하나, 연금 수령액과 생활비를 바로 맞춰라. 예를 들어 연금으로 월 2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생활비도 그 안에서 끝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저축을 매달 생활비에 보태 쓰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둘, 지출 추적을 습관화해라. 은퇴 후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계부 앱을 꾸준히 쓰는 은퇴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자산 감소 속도가 5년 만에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조사도 있어요. 셋, 첫 5년 지출을 반드시 줄여라. 은퇴 직후 5년간의 생활비 습관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때 소비 패턴을 조정하지 못하면 남은 노후는 빠르게 자산을 소진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넷, 의료비 대비는 필수다. 국민건강보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같은 보완장치를 최소한 하나는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비 습관에는 삶의 만족도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 부부처럼 월 150만 원으로도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남 부부처럼 400만 원을 쓰고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삶에 맞는 지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60대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상황과 선택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평균은 240만 280만 원이지만 그 평균이 나와 맞는 건 아닙니다. 남들이 얼마 쓴다는 수치에 매달리기보다 내 연금 수입과 생활습관, 그리고 장기적인 노후 계획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는 게 훨씬 현명한 길입니다. 제가 보강해드린 이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넣으시면 시청자들이 이건 그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은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직장 생활을 마치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거나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수입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과연 괜찮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떠오르실 거예요. 요즘 흔히들 은퇴 준비 잘하셨나요? 하고 농담 삼아 묻는데, 사실 이 질문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50대 후반 60대 초반에는 내가 모아둔 자금이 있을 테니 꽤 넉넉하겠지 하고 은퇴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예기치 못한 지출과 악재가 겹치면서 서서히 모아둔 돈이 바닥나고 생활고에 빠지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6억으로 시작된 은퇴 파산이라는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퇴 후의 위험성과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6억 원이라는 액수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거액이 한순간에 바닥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같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몸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안하게, 하지만 절대로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파산,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 요즘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는 말씀 중 하나가 아끼고 모았지만 결국 남는 게 별로 없다입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장사라도 해서 빌딩 사셨다는 분들 얘기가 부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매달 써야 하는 고정 지출은 계속 오르고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투자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은퇴를 하면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안전장치가 끊어지기 때문에 인생에서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6억 원.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모아도 쉽지 않은 돈일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녀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거나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대출 상환 압박이 오면 그동안 땀 흘려 모아둔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리면 정말 하룻밤 사이에 자금이 바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파산 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함정들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볍게 말씀드려 볼까 해요. 실제로 겪은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저마다의 사연은 달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비슷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사례 1. 자녀 유학비와 부모 요양비 사이에서 허덕이다. 첫 번째 사례는 은퇴 직후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은 분의 이야기예요. 원래는 6억 원 정도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마침 자녀가 장학금을 일부 받긴 했어도 해외 유학이라는 게 학비와 생활비가 상당히 들잖아요. 부모 마음이 또 자식 뒷바라지에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 결국은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큰 지출이 발생하더랍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본인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치매 증세가 오셔서 요양원에 입소해야만 했어요. 요양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가족 중 누군가는 자주 왕래하며 병원비와 각종 지원을 해드려야 하니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되죠. 2중 3중으로 돈이 빠져나가니 처음에는 6억이 있으니 괜찮겠지 했던 게 1년 남짓 만에 한계치에 다다른 거예요. 결국 생활비까지 부족해져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도 더는 지원을 해줄 수 없게 되고 본인 또한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이분의 경우 핵심 문제는 예상치 못한 가족 돌봄 비용과 자녀 유학비가 동시에 터졌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가족 관련 비용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분명한 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막상 자녀 문제와 부모님 건강 문제라는 실제 상황이 닥치니 그 한도를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건강 상태와 돌봄 비용, 자녀 교육비를 별도로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최대 지출 가능액을 사전에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유학 대신 국내 대학 진학 혹은 온오프라인 병행 학습을 고민해 본다든가 부모님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추가 자부담을 줄이거나 정부 지자체의 지원책을 알아보는 등 현실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해요. 3. 사례 2. 안정형 투자라 믿었는데 부동산 주식 폭락으로 큰 손해. 두 번째 사례는 은퇴 자금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다가 상황이 급변하여 손실을 크게 본 경우입니다. 흔히들 은퇴하면 월세 나오는 건물 하나만 있으면 편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곤 하죠. 그래서 노후 대비용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결심하는데 시기가 좋을 때는 갭 투자 등으로 퇴직금만큼 부동산에서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전세금 반환 문제 등이 얽히면서 부동산 가격이 휘청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월세를 주기도 힘들고 전세 보증금 반환 압박이 오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죠. 한 분은 6억 중 절반을 부동산에, 나머지 절반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상품에 분산 투자했다고 합니다. 주식은 수익률이 좋을 때가 많으니 조금만 손질하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퇴직 후 투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계 경제가 급락하는 바람에 주식 가치가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 쪽도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공실이 생겨 세금과 이자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세 보증금 반환 시점까지 겹쳐 대출을 추가로 받는 바람에 매달 나가는 이자가 감당이 안 되어 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원금이 계속 줄어들어 얼마 못 가서 6억 중 상당 금액이 날아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투자라는 게 언제나 변동성이 있기 마련이니 은퇴생활 자금 전부를 투자로 돌리는 건 위험천만합니다. 가능하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생활비와 투자금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을 반드시 확보한 상태에서 그 외의 여유 자금만으로 투자를 시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시장 흐름이 좋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도 꼭 검토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나 재무설계사의 조언을 함께 들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 정보만 믿고 큰 돈을 움직이는 건 은퇴 이후라면 더더욱 위험하니까요. 4. 사례 3. 내 건강을 과소평가하다가 갑작스러운 수술비 부담. 세 번째 사례는 본인 건강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한꺼번에 의료비가 들어간 사연입니다. 은퇴 후에는 체력도 전보다는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올 가능성도 커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는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해지면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서 의료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예를 들면 퇴직 후 60세가 되자마자 큰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게 된 분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지병이 전혀 없었고 어떤 보장성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죠. 사실 직장 다닐 때 단체 보험 같은 게 있긴 했는데 퇴사와 함께 사라져버렸고 개인 건강보험은 예전에 들어뒀지만 갱신형이라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면서 해지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심코 나는 건강해 하고 믿었는데 은퇴 직후에 갑자기 심장질환이 발견되어서 수술비와 입원비가 크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수술 이후에도 재활치료나 재검진을 계속해야 하고 추가 약값 등으로 계속 돈이 들죠. 은퇴 자금 6억 중 상당 부분을 의료비로 쓰게 되면서 이후 기본 생활비와 여유 자금이 줄줄이 바닥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족들한테서도 한두 번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무한정 받기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졌지? 하고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은 은퇴 전후를 막론하고 재정 상태가 허락하는 한 꼭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젊을 때야 큰 병치레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질환 발생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아프면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늘 긴급하게 지출되어야 하니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처가 힘들어요. 불필요한 보험을 굳이 중복으로 들 필요는 없겠지만 은퇴에 맞춰 필수적인 보장 항목은 꼭 유지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5. 은퇴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팁. 자, 그럼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6억이든 10억이든 언제든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막상 은퇴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하거든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가족 관련 지출 시뮬레이션, 부모님 요양 비용, 자녀 학자금, 자녀 결혼 비용 등 혹시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지출들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계산해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낙관하기보다 만약 동시에 여러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합니다. 안전판으로서의 현금성 자산 보유. 은퇴하면 당장 매달 월급이 없으니 최소 12년 정도는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의 현금을 마련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웬만하면 투자용이 아니라 생활 안정용으로 구분해 두세요. 어떤 일이 생겨도 적어도 당장 굶지 않고 급하게 대출받지 않을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분산, 그리고 목표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 투자란 단어가 가진 매력 때문에 은퇴 자금으로 큰돈 만들기를 꿈꾸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원금 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해요. 여러 자산군에 적절히 분산하고 내성이 낮다면 고위험 상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기보다는 혹시 시장이 나빠질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 보세요. 건강보험과 의료 대비책 필수 확인. 몸이 아프면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 그리고 그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손보험이든 중증 질환보험이든 적절한 보장을 받아둘 필요가 있어요. 단체 보험이 끊긴다면 개인 보험으로 어떻게 대체할지 미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소득 창출 방안 고민. 완전한 무소득 상태로 은퇴하면 금전적, 정신적 압박을 동시에 받게 되어요. 60대 초반에 은퇴했더라도 평균 수명 8090세 시대잖아요. 가벼운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혹은 온라인 강의나 자격증 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만들어낼 방법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6. 마무리하며. 이렇게 보면 6억으로 시작한 은퇴 파산이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은퇴하고 나면 지출 구조가 바뀌고 예상치 못한 빅 이벤트들이 언제든 우리를 덮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만 할 필요도 없어요. 핵심은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플랜 B, 플랜 C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사례로 살펴본 세 분도 뒤늦게라도 자산 재배치를 하거나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고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다고 해요. 물론 완벽한 해결은 어렵겠지만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될 대로 되라 하는 태도는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은퇴가 멀게 느껴지든 가까이 다가오고 있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건강면에서나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노후를 꿈꾸잖아요. 그 꿈이 단지 꿈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모으고 전문가 조언도 받아보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했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오늘이라도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은퇴 후 삶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경각심과 구체적인 팁을 드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